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예. 네. 제가 원래 주말에는 방송 안 했는데요. 9월 달부터 개편을 했습니다. 예. 망치부인의 9월부터 방송 개편을 해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저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이라 그러죠. 주일 저녁 8시부터 3시간 동안 망치부인의 주말 수다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팬가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후원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내를 만나고 어여 오세요. 아이고 하루 종일 얼마나 걱정들 하셨어. 그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1354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들어오자마자 추천들 다 누르셨지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네, 어서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1443분께 또 감사드릴게요.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화면이 정지됐어요? 정지되신 분들은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네. 혀에 구멍 났어. 보여?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비타민 먹고 홍삼 먹고 소고기도 먹고 신랑이 복숭아를 줬는데 세상에 복숭아를 껍질을 다 벗긴 거야. 내가 이렇게 껍질 벗긴 복숭아 대접을 다 받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조금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신랑이가 양치질을 하려는 거야. 이제 저녁을 이제 막 소고기 구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를 껍질 벗겨주고 그 다음에 딸내미는 이제 새우볶음밥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새우볶음밥을 해가지고 딸이 남긴 것도 날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야. 양치를 하래. 그래서 사인을 보내. 싫어? 그래서 방송을 하러 오니까 그러는 거야. 자기가 채팅창에다가 양치질 안 하고 방송한다고 잃어버릴 거래. 해라! 나 세수 안 하고 방송한다고 맨날 얘기한다. 그래서 어디서 협박질이야? 그랬더니 내가 손을 이렇게 들었다고 그것도 다 채팅창에 읽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옆에서 오늘도 화목한 우리 가정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희 놈의 지집애! 그랬더니 왜? 딸내미를 불낼 것인 어머님 왜요? 내 지난번에 그게 몇 년 전이야. 2년인가 3년 전에 어느 날 딸내미가 그러니까 이제 콩사탕이라는 이름으로
곰사탕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채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이놈의 새끼 어디서 가면 우리 딸내미를 사칭해. 그래서 딱 블랙을 걸었더니 우리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엄마 방금 나 블랙 걸었어. 나도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얘기를 안 하고 와서 채팅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저를 한 거지. 응? 예. 아니 방송이 시작된 지가 한참 됐는데 우리 저기 뭐야 옛날 방에 있는 분들은 누구실까나? 자, 아이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어떻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 때문에 많이들 오늘 하루 종일 속상하셨죠? 네. 아유 뭐 저희는 사실 뭐라 그러나 잡혀간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잘 버텼어요 하루를. 예. 잠깐만 소리가 들린다. 예. 이 소리가 잠깐 이중으로 들렸죠? 죄송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나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금요일 방송 못할 뻔했다고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금요일 아침에 알았어요.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목요일날 패소했다는 얘기를 금요일 아침에 전해 들은 거야. 근데 나는 판결문도 못 받아본 상태였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민사소송을 졌다고 얘기하느냐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일단 화가 굉장히 났지만 제가 그때 극복했잖아요. 그때 이제 너무나 화가 났는데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뭐냐? 일단 우리가 패소했다는 걸 빨리 언론에 보도를 하자고 그랬어. 그랬더니만 누가 언론에서 실어주겠냐는 거야. 정부에 불리한 얘긴데 누가 이걸 언론에서 실어주겠느냐고. 그래서 보도자료를 뿌려봤자 보도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보도자료를 못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판결문을 보고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더 막 화가 났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인터넷 방송하는 아줌마가 뭐 이런 일을 당했다고 누가 기사를 써줄까?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 누가 관심이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걸 잘 견뎌야지. 그러면서 금요일 방송이 나 저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이게 뭐라 그러나 내 느낌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요일 방송을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온전히 감당하시는구나. 그렇게 막 느끼면서 내가 막 감동을 한 거야 내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방송을 잘 마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네이버 메인에 뜬 거야. 네이버 메인에 떡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메인에도 떡 뜨고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 걱정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저의 뉴스가 네이버 메인에 뜬 걸 보고 정말 솔직히 감사했어요. 왜 감사를 했느냐 하면 솔직히 얘기해갖고 망치 부인을 뭐 누가 얼마나 알겠어. 망치 부인을 뭐 누가 얼마나 알겠어. 세상 사람들이 뭐 네이버에 3,800만 명이 이용하는 네이버에서 사실 망치 부인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뉴스가 네이버 메인에 딱 뜬 거야. 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솔직히 이제 내가 그랬고 네이버 뉴스에 올라와 있는 명단을 다 봤어.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예. 국정감사 기간인데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 이름이 한 명도 안 올라와 있는 거야. 내가 아침에 8시부터 11시까지 뉴스를 봤는데 이 국정감사 기간에 뉴스 메인 뉴스에 네이버 포털 뉴스에 국정감사들이 국정감사한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쓰면서 국정감사 합니까? 예? 국회의원 한 사람당 몇 억씩 1년이면 몇십억을 주면서 국정감사 준비를 하는데
아무도 이름이 안 나온 거야. 국회의원 이름 하나도 안 나오고, 박근혜 이름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 주일날 아침, 이 네이버 메인에 이름이 나온 거 나밖에 없는 거야. 야, 그 순간 내가 생각했지. 정말 내가 유명하구나. 예.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구나. 나는, 사실 이제 종편에서 자꾸 망치부인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때, 아니, 날 얼마나 안다고, 예. 나를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종편에서 내 방송을 막 분석하고, 종편이 내 방송을 분석해가지고 막 10대 이슈 막 이런 걸로 다룬다고 누가 그래갖고 되게 비웃었어. 사람들이 종편을 안 보나 보다. 종편을 잘 안 보고 하도 할 게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었어. 근데 나의 기사가 아침에 7시 30분에 딱 떴는데 그 기사가 뜨자마자 이게 네이버 메인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얘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 그 뉴스가 메인에 뜨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별로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면 네이버 메인에, 뜰 리가 없잖아.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구나. 세상이 되게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 제가 착각한 건가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네이버 메인에 떴다는 게,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는 오늘 실시간으로 확인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착각 아니다. 제가 제대로 보는 거 맞아요?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거 맞습니까? 그게 이제 얘네들이 정말 나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구나. 얘네들이 나의 뉴스가 바로 네이버의 메인에 올라갈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크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나의 방송이 사실 이제 내가 한번 따져보니까요. 우리 방송을 하루에 아프리카로 보는 사람이 4만 명 정도 돼요. 4만 명 정도가 누적 시청률이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로 하루에 듣는 분들이 한 2만 명 된대요. 예. 이게 이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2만 명 정도라 그러더라고, 하루에. 그 다음에 유튜브가 한 편당 한 달이 지나서 보면 한 7천 명 정도가 보더라고요. 그죠? 이거 많이 나오면 15,000, 적게 나오면 5,000에서 한 7천 명 정도가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팟캐스트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한 7만 명 정도? 평균. 그러니까 평균 7만 명 정도가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꽤 많은 숫자 아니야? 7만 명, 하루에 7만 명 정도가 망치 부인을 보고, 내가 또 이렇게 주 5일 방송을 하잖아요? 예. 주 5일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렇게 중계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그 정도는 난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했어. 어떤 팟캐스트는 생긴 지 1년 만에 1억 2천 명이 다운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나는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나의 영향력이 별로 크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내가 네이버 메인하고 다음 메인을 오전에 딱 섭렵하는 걸 보면서, 얘네가 참 힘들었겠다. 댓글원이, 그동안 나 때문에 참 힘들었겠구나. 이만큼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나한테 반응하니, 얘네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좀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사실 이제, 금요일날 제가 이제 오전에 딱 극복을 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금요일날 굉장히 화가 났어. 금요일날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딱 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머리를 깎은 거예요. 왜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뭐 막 누나 이발하셨네요 막 이랬잖아. 머리를 깎으러 간 게 일부러 기분 전환을 하려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방송 시작하기 바로 전에 가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근데 머리를 딱 깎았더니 근데 머리가 너무 예쁜 거야. 금요일날 머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생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 길 뭐 언니 맨날 하는 말이 뭐야. 가야만 하는 길이라서 간다며. 이걸 우리가 뭐 저기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아이고 잡혀간 것도 아니고 막 이러는 거야. 처음에 좀 섭섭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신랑도 그리고 이제 내가 금요일날 또 화가 난 두 번째 이유는 어떤 미친놈이 우리 딸 사진을 걸어놓고 또 미친 짓거리를 한 게 또 제보가 됐어. 그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게 국정원 좌익 교수를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런 미친놈들이 끊임없이 나오나 싶으니까 너무 화가 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남편한테 그 자료를 보내면서 이 새끼를 이제 고소 처리를 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내가 막 남편이 그러는 거야. 여보, 우리가 이런 일에 화내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화를 왜 안 내? 했더니, 이거 쟤네들이 이런 거 쓰는 거는 화내라고 쓰는 거 아니겠냐고. 당신이 혈관이 약하고, 우리의 심기를 흐트러뜨리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화를 내면, 결국 상하는 건 우리밖에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내가 일단 두 번 또 섭섭했어. 두 번 섭섭해갖고, 그래, 니들은, 사실 난 그런 거에 자기네들은 날 위로한 건데, 내 생각에는, 니가 방송한 거 아니잖아. 내가 방송에서 당하는 건데, 내 마음이 니들이랑 똑같겠니? 그래서 막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많이 아프지? 그래서 네!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그래, 네 고통이 참 크다. 그래서 네 고통이 참 크다. 근데 예수는 얼마나 아팠겠니? 문득 그 상황에서 떠오른 게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있잖아요.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중에 보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 나는 그 영화를 사실 안 봤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너무 잔인할 것 같았고 안 봤어. 소문을 듣고. 근데 세상에 지난 부활절에 그 중에서 예수가 고난받는 장면만 교회에서 딱 편집을 해갖고 보여준 거야. 우리 조카도 기절할 뻔했어. 너무 잔혹해가지고. 예. 나도 그걸 안 봤거든. 근데 그거 보고 나도 막 심장이 멎어버린 거야. 너무너무나 잔혹해갖고. 근데 딱 그 마음속에 예수는 얼마나 아팠겠니 하시는데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해지더라고. 나의 고통이 나한테는 참 큰데 내가 아무리 고난당한다고 예수만큼 당했겠나.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내가 이 느끼는 식구들에 대한 미안함, 내 딸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사치스러운 고통이다. 예수가 당한 수모와 고통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사치스러운 고통이다. 딸아이에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미쳤다라는 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 민주적인 자격이 없다라는 이런 걸 알려준 게 너무나 미안하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통 앞에서 너무나 사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금요일날 방송을 멋있게, 하나님, 근데 전 방송 못하겠어요. 저는 제 힘으로는 방송 못하겠으니까 오늘 방송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 내가 금요일날 제가 제 힘으로는 오늘 저는 방송을 못하겠다. 방송 못하겠다고 얘기를 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방송 시작했는데 갑자기 운동이라는 거야. 갑자기 막 사실은 내가 이제 웃겨야 되잖아. 이제 시사 방송 하기 전에 좀 웃겨주고 마음을 소프트하게 해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사를 해야 이 사람들이 정말 분노할 때 분노하고
감동할 때 감동하는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나의 시사방송론이거든. 근데 내가 도저히 누구를 웃길 상황이 아닌 거야. 누구를 막 웃겨줄 상황이 못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막 내 입에서 예상치 못한 운동 얘기가 나가는 거야. 운동 얘기가 막 나가더니 갑자기 또 여기서 막 그 엎드려서 운동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건 내가 계획한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누워서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아, 내가 나의 의지로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방송을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바타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바타구나. 하나님께서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구나. 근데 정말 그 방송을 하는데 마음이 되게 덤덤해지는 거야. 담담해지고, 예. 담대함은 아니야. 아직은 담대함까지는 아니었고, 그때. 담담해지더라고. 담담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세월호 부모들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응? 세월호 부모들은 자식을 잃고 그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분들의 고난이 또 떠오르니까 내 딸과 내가 당한 고난은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담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실 태환이 엄마, 그 어린 6살짜리 아이한테 누군가 그토록 잔혹하게 황산을 부어서 고통 속에 울부짖다 그 어린아들이 죽는 걸 보고 15년 동안 범인을 못 잡는 걸 본 그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나는 딸도 살아있고, 나는 잡혀간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채찍질 당한 것도 아니고, 이까지 요원들의 댓글 조롱 따위는 예수님이 당한 조롱에 비하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부모님이나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나의 고통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져서, 그래서 되게 담담해졌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담담하게 내가 그날 방송을 잘 마칠 수가 있었고, 그 방송을 마친 뒤에 네가 나를 조롱해도 괜찮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는 그래 예수님을 조롱하는 건 블랙이야. 그래서 내가 그 금요일 방송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은 내가 굉장히 막 화가 나 있었던 걸 알았단 말이야. 내 동생은 내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나 이제 그 방송을 티 안 내고 너무 잘했다. 그래서 이제 응원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또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근데 진짜 오늘 아침에 딱 뉴시스가 통신사고 뉴스원 통신사가 아닌가? 하여튼 뉴스원에서 기사가 나오고, 바로 이제 경향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일보에서 전화 오고, 예. 그래갖고 이제 다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난 판결문의 요지를 몰랐어요. 왜 내가 패소한 건지. 근데 기사 보고 알았어. 기사에 보니까 핵심 내용이 좌익 교수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거죠.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언론 보도 뿐이다. 그런데 그 언론 보도 내용이 뭐냐 하면, 검찰이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기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 언론이 추정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언론에 알려준 거란 말이야. 우리 신랑이랑 나랑 그 검찰에 가서 2014년 1월에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할 때도 국정원 직원인 걸 인정을 했어요. 검찰에서 국정원 직원인 걸 인정을 했다고. 심지어 우리 신랑한테는 검찰이 그 국정원 직원 곧 기소한다고 그랬어. 2014년 2월에, 작년 2월 달에 곧 기소할 거다. 기소 절차 곧 들어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서 패소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예. 그러니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가 없어서 패소한다라는 건 상상을 못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신경민 의원이 국정원 직원을 직접 국정감사장에 불러서 거기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좌익 교수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국정원에서 그 좌익 교수를 보직 이동시켰다. 이게 국회와 국정원의 오간 대화야. 그래서 그거를 신경민 의원이 인터뷰에다가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국정원을 불러서 직접 문답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그 국회의원이 공개까지 한 거야. 다 인정했다니까. 그런데 이 판사가 언론 보도일 뿐이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두 번째, 직접적 증거가 없다가 첫 번째 논리, 두 번째는 설사 국정원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건 국정원 업무가 아니라는 거야. 국정원 업무라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졌다는 거야. 아니, 내가 고소한 이유가 뭐냐고.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업무를 할 시간에 나와 내 가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고소한 거잖아. 그런데 국정원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죄라는 거야. 이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어이가 없잖아. 알고 보니까 그 판사가 이명박한테 이명박네 건물에서 억울한 일 당한 중국집 사장한테도 패소 판정 내린 판사드만. 그 판사가 아주 악명이 높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된 거에는 우리가 이제 증인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는 뭐였냐면 좌익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민사를 진행해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좌익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안 됐잖아. 기소가 안 된 거야, 기소가. 기소한다는 뉴스만 지금 여러 번 나오고 한 번도 기소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지난 여름에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거야. 이 판사가. 도대체 왜 진행을 하냐고. 형사 소송이 진행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막 서두르길래 좋다 그러면 증인을 신청하겠다. 그래서 김하영하고 국정원 직원들 중에 좌익 교수라고 지목됐던 사람들, 걔네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근데 증인 신청도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증인 신청도 받아들여지질 않았고, 그 다음에는 또 증인 신청도 안 받아주고 선고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선고를 연기해라. 선고를 연기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선고해버린 거야. 증인 신청도 안 받고, 그리고 솔직히 이번 재판은 전제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건 이미 밝혀진 상태에서 그 국정원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정원의 책임을 묻는 재판인데, 국정원 직원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내가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내일 우리가 변호사님들하고 회의가 있어. 내일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번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사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형사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민사만 계속 가면, 내가 이번에도 여러분, 내가요 그 민사소송 국정원 소송비를 내가 내줘야 돼.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법원에서 나한테 패소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정원 측 소송 비용을 내가 내줘야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게 뭐 1,000,000원 가까이 들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2년 전에, 딱 2년 전이야. 2년 전에 이걸 고소할 때, 만약에 지면, 이걸 지게 되면 우리가 소송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 얘기를 알고 시작을 했어요. 나는 그랬어. 그때 되게 조심스럽다. 이게 형사소송이 제때제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이게 만약에 지게 되면 그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가겠느냐? 첫 번째 물어봤어. 근데 내가 그랬지. 이건 지더라도 가야 되는 재판이다. 나는 내가 이 재판을 진행해서 졌다는 증거라도 남길 거다. 졌다는 증거라도 남겨서 역사적으로 이 재판이 있었다라는 거. 내가 이런 재판을 안 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재판을 했고 대한민국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는 걸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런 의지로 이제 시작을 했어. 근데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이 안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시간이 미뤄진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막 진행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돈 물어내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일 변호사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난 물어야 된다고 봐요. 예. 일단 이게 법적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건 누구 때문이야? 검찰 때문이야. 검찰에서 수천 장의 그 좌익 교수의 범죄 기록을 확보하고도 기소를 안 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민사소송에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 그럼 이건 정부에게 나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예. 이 싸움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우리가 이제 내일 변호사하고 의논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변호사하고 의논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내가 화요일날 발표할게요. 화요일날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번 문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이번 이 민사소송에서 우리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무슨 100만원씩 물어줬다든가, 국가에서 내 딸하고 나한테 100만원씩 물어줬다든가, 그러면 더 웃겼을 것 같아. 차라리 지네가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이유,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아니, 우리 국민 중에 그걸 누가 믿겠어. 이미 검찰이 국정원 직원이 좌익 교수라는 걸 밝혀내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어서 민사 패소라는 게 말이 되냐고. 판사가 미친 거지. 안 그래? 이건 판사가 미친 거야. 이거는요, 단지 판사가 미친 게 아니라 나는 이걸로 대한민국의 법원은 죽었다라고 생각해. 아니, 허원근 허일병 사건도 그렇잖아. 자기한테 M16을 3발 쏠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M16을 3발을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 3발을 쏘고 죽었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건 대법원이 죽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내가 쭉 의견을 모아서 화요일날 발표를 다시 할게요. 난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해 나갈 거다. 그럼 화요일날 밝힐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막 저 때문에 분노하시고 걱정해 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예. 저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정말 저를 위해서 너무나 분노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예. 분노해 주시는 게 느껴졌고 뭐라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솔직히 저는 오늘 그거 느꼈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게 많이 내 옆에 있구나. 예. 저 정말 그거 많이 느꼈고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공동운명체잖아요. 여러분은 제 방송이 없으면 안 되고, 저는 시청자가 없이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공동운명체이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방송을 지키고 있는, 저는 이제 다시 또 싸워가야 될, 사실 그동안에 애매했어. 어떤 것도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민사소송을 패소를 딱 했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나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7월인가? 6월인가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변호사가 그 재판을 포기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여름에 6월 달에 재판을 진행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법원에서 통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판사가, 우리 변호사가, 지금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우리가 진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질 거라는 질 게 확실하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우리가 물어내야 된다. 그 얘기도 했어요. 여름에. 그래서 그때 재판을 포기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결정했어야 됐어.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나는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거 지고 그걸 물어내야 되면 집을 팔아서 물어내더라도 나는 이 재판을 끝까지 갈 거다. 내가 중간에 재판을 포기하면 나는 포기한 엄마다. 나는 지더라도 끝까지 갈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재판에서 졌는지 이겼는지 이걸 기록에 남길 거다. 제가 분명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 재판이에요. 예. 그게 이 재판이고 이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어설프게 솔직히 막 뭐 무슨 50만 원, 100만 원 물어주고 그걸로 퉁치자. 그랬다라면 내가 더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원고 패소라니 이걸 지금 국민들이 믿으란 얘기예요? 나는 이제 이 판결문이 나의 투지를 다시 나의 이 국정원 댓글 투쟁을 다시 시작할 이 국정원과의 댓글 투쟁을 다시 시작할 그리고 국정원의 범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기소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서 나의 투쟁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 왔구나. 예. 그래서 이제는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분명한 나의 목표를 정해서 나는 기소하지 않는 검찰과 그런 검찰을 그냥 내버려둔 법무부 장관과 그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 투쟁의 목표야. 나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국정원 범죄 수혜자가 박근혜 아닙니까? 난 더욱더 나의 적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예, 나의 적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래 어차피 내가 날 지게 했어. 난 좀 더 그럴싸한 이유로 뭔가 후대가 볼 때 그 판결의 요지가 뭔가 이렇게 물을 타서 뭐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줄 알았어요. 난 아니면 질질 끌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패소? 이거는 지금 해보자는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을 진짜 등신으로 여기는 거 아니야. 에? 그래서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아이템이 있는데 화요일날 발표할게요. 화요일날 발표하고 제가 이제 이 화요일날 이렇게 쭉 해 나갈 생각이었는데 화요일날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미리 내가 뭘 어떻게 할 건지 궁금했는지 미리 이제 기사로 내고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 내가 그 기사 쓴 기자한테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법원에다가 개인적으로 아는 법원에서 법원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판결문을 얻었다는 거야. 나도 못 받은 판결문을. 그래서 이제 기사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예,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고, 글쎄요. 아니, 이 기사를 새벽에 썼어요. 했더니 아니라고. 어젠가 그저께 써놓고 예약을 걸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반에 뜨도록, 오늘 아침 7시 반에 그 내용이 올라가도록 예약을 해놔서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네. 뭐라고요? 민사사건은 그럴 수가 없어요? 형사사건은 그럴 수 있는데,
민사 사건은 판결문을 줄 수 없어요? 나 그런 얘기는 잘 몰라. 예. 이 과정에서 하여튼 이상한 일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좌우지간 그래서, 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포기라는 건 실패가 확실하면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민사에 더 이상 연연할 마음은 없다. 이런 결과 고맙다. 너희들의 정체를 분명하고 아주 깨끗하게 드러내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 등신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줘서 고맙다. 나는 너희들이 보여준 대로 선명한 나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겠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고, 내가 정말 미안한 내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 걱정하고, 우리 시청자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 남편이 복숭아 껍데기를 까고 있는, 복숭아 껍질을 까면서 나한테 마음을 쓰는 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지, 제가 속상해서 눈물이 나진 않아요. 더 이상 나는 이 문제로 속상해서 울고 싶진 않아요. 예. 고맙다고 생각해. 그래, 네가 분명히 너희들의 정체를 드러내줘서 참 고맙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명확해졌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비로소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비로소 담대하게, 그래, 내가 이제 투쟁에 나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정해졌다. 이제까진 타겟이 2개였는데 이젠 하나만 하면 돼. 뭐? 왜 좌익 교수 기소 안 하는데? 검찰,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근혜야, 왜 좌익 교수 기소 안 하는데? 여러분, 이번 판결에요, 2번째 부분이 중요한 판결이에요. 내가 2번째 판결에 보고 진짜 할렐루야 그랬다니까. 뭐라 그랬어? 국정원 업무가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을 지든 개인적인 문제라 했잖아. 개인적인 문제. 그동안의 국정원 직원들을 처벌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지시를 받고 했기 때문이라 했거든. 국정원 직원들이 지시를 받고 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재판부는 그게 개인이 한 일이지 국정원 직원으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장난하냐? 장난해? 그래서 아주 제가 이제 나머지는요, 좀 더 이제 법적인 검토를 다 거쳐서 제가 이렇게 해 나갈 거다. 예, 그거 화요일 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감옥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어요. 저 감옥 갑자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법정 구속될 때, 내가 변호사 12명한테 물어볼 때 변호사 12명 중에 2명이 모욕죄 50만 원 나올 수 있다. 10명은 웃으면서, 야, 이걸로 네가 법정 구속되면 이걸로 네가 유죄 받으면 이거 신문 난다고 막 비웃었어. 그리고 내가 그래서 나 이걸로 법정 구속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비웃으면서, 이걸로 네가 법정 구속되면 이거 신문 나 하면서 막 웃었는데 법정 구속되고 신문 났잖아. 근데 그때 사실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련 같았죠. 예, 정말 큰 시련이었고, 그런데 그걸 시련이지만, 이게 내가 지금 볼 땐 시련인데, 그 당시에 볼 땐 시련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큰 은혜였다는. 내가 그때 감옥 안 갔으면 내가 어떻게 이 언론 감시단 싸움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그 당시에 감옥을 그렇게 억울하게 안 갔으면 사실유포죄 이걸로 처음에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잡았다가 사실유포죄로 풀어주는 그 말도 안 되는 감옥생활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종편하고 맞짱을 뜰 용기가 있었겠어.
내가 그때 그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오늘 망치 부인은 없었어요. 나는 그때 감옥 가길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그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감옥살을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시련이 정말 힘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시련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확 죽어버리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시련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련처럼 보이지만 이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사람들은 그 권선징악은 없다, 인과응보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쁜 놈들이 언제나 잘 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짧게 봐서 그런 거예요. 짧게. 인생을 짧게 보고 바로 그 오늘 내일 중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놈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인과응보 중국말이잖아요. 예, 뭐 인과응보 중국말이고 이렇게 그렇지, 인과응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뭐겠어. 그게 수천 년 동안 있어왔던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나온 말이 인과응보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리고 뭐라 그러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게 이 사필귀정. 그렇지, 사필귀정.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말들이 수천 년 중국의 역사의 기록, 역사적인 기록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멀리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박근혜라는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 새누리당의 이 참혹한 이 난동이 마치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잖아. 여러분, 친일파가 왜 친일파 된지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친일파들이 왜 친일파가 된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바로 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강력한 민족주의 운동가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름에 꽂히는 그 유명한 친일파들이 35년도까지는 당당한 민족운동가들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10년 동안에 변질됐느냐? 왜 변절했느냐? 이 일제가 망하지 않을 줄 아는 거야. 박정희도 일제가 망하지 않을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35년까지 강력하게 민족운동을 했으니까 그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친일을 더 드러내놓고 한 거야. 일본이 안 망할까봐. 일본이 너무나 막강하고 미국한테 전쟁 거는 일본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지식인들이 변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일파가 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강고해 보이는 적이 대단히 커 보이고 너무나 강성해서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잖아요. 잠시입니다. 순간을 지나가고 나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2006년 7년 그 인터넷 댓글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그 여배우가 이쁜 사진을 찍어도 노무현 탓이다라고 조롱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노무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르게 평가하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가 이명박 초기까지만 해도 정말 기가 막혔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오니까 도리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이 가치를 그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 앞에서 짧게 볼 때는 고통이고 패배로 보이지만 멀리 바라보면 이게 그 탐색 구간을 넓혀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로소 탐색 구간을 넓히고 보면 이래서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란 말이 나오는구나.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고통을 극복하세요.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청소년이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 청소년이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죽으면 영정사진으로 여러분 학생증 사진이 올라가요. 여러분 학생증 사진, 모두 학생증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붙여갖고 다니잖아. 차마 절대로 밖에다 보이고 싶지 않잖아. 그 학생증 사진이 여러분 영정사진이야. 마지막 사진.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
청소년이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학생증 사진이 영정사진 된다라는 거,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죽으면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또 이 성인들이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늘 그랬잖아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자살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여러분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여자친구가 죽는, 그게 if only인가? if only인가라는 영화가 여자친구가 죽는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는 그 얘기잖아. 그 if only라는 게. 그죠? 근데 뭐라 그러나, 자살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영화처럼 오늘의 고통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이 거기 계속 반복되는 거야.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 그 영혼이 갇히는 거예요. 그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 있잖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러잖아. 네가 살아있는,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와. 죽어서 지옥 가.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네가 살고 있는 여기가 현실이 바로 지옥이야. 그런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살을 하는 사람은 오늘 죽고 싶은 그 고통에 갇혀버리는 거야. 그걸 내가 깨달음으로 얻은 답변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 죽더라도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 고통을 끝내고 죽어야 돼. 고통을 극복한 다음에 죽어야 돼.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죽으면 그 고통 속에 갇히는 거야. 그래서 절대 자살하면 안 돼. 절대 자살하면 안 되고, 일단 이 고통을 극복하고, 이 고통을 극복하고, 답을 찾아야 돼. 답을 찾아야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이 되는 거. 죽은 뒤에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잖아.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영혼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자살한 순간 그 고통 속에 갇히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 그리고 이 고통을 극복하세요. 이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랬잖아. 가령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시련을 당해. 막 벽이야.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는 벽에 갇혔어. 그럼 여러분들은 좌절하잖아요. 벽이야.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이 생각을 꼭 하세요. 그 벽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여러분이 지금 만난 벽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자, 또 이 그림으로. 우리 이거 보내주신 님, 화이트보드 보내주신 님 정말 감사드려요. 어떻게 이거 보낼 생각을 했는지. 내가 지금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살면서 어느 벽을 느껴. 그래서 이 벽을 느끼면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 나는 이게 끝이야. 라고 느낀다라면 잘 생각하세요. 원래 맨 처음부터 이 벽은 있었어요. 예. 이 벽은 있었는데 왜 그동안 여러분이 몰랐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그동안 몰랐는지 아세요?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게 무덤처럼 보여? 그럼 다시 그려줄게. 이게 무덤처럼 보인다니까. 나는 이제 그래. 어느 벽에 부딪혔다면, 어느 벽에 부딪혔다면, 여러분이 옛날부터 이 테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한계.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는지 아세요? 성장이 안 돼서. 작은 점이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한 거야. 성장을 해서 여기를 꽉 채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벽을 느끼게 된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 껍데기를 깨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야. 이 껍데기를 깨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깨고, 이 밖에 또 하나의 벽이 있어요. 또 하나의 벽. 여러분이 그 또 하나의 벽에 가서, 나는 이게 한계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벽을 또 깨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봐 라고 느끼는, 이거 운동해 본 사람은 알 거야. 운동해 본 사람들이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잖아.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런데 그 다음날 거기까지 하면 더 가잖아. 그죠? 막 20분 하고, 난 여기서 더 이상 못 가. 다음날 30분 하잖아. 어? 다음날 너 여기서 죽을 것 같아. 30분 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다음날 40분 하잖아. 그게 뭐냐? 날마다 우리가 어느 장애물을 만난다는 건 그만큼 컸단 얘기예요. 그만큼 성장했단 얘기야. 그만큼 내 능력이 자라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벽을 만난다면 어머 내가 이만큼 컸구나. 원래 그 벽은 옛날부터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는 너무나 내 힘이 미약해서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성장하고 나아가서 그 벽에 다다른 거야. 이젠 그 벽을 어떻게 하면 돼? 깨면 되는 거야. 그 벽을 깨고 또 나아가는 거야. 가다가 또 벽을 만나면 어머 내가 또 이만큼 다음 단계까지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웬만한 시련과 고통으로는 포기하기 어려워. 포기가 안 되는. 사실 저는 오늘 남편하고 아까 저녁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 내가 혹시 어떤 무감각증에 걸린 거 아닌가. 무감각증. 그러니까 원래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사실 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이게 위선일까? 원래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고통스럽지 않은 척하면서 내가 위선을 부리고 있는 건가? 그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 나의 진심이 무엇인가?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럽지 않다고 내가 나의 고통을 포장하는 건가? 가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남편이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지. 우리가 조금씩 역사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거지. 오늘 우리 남편이 그 말하는 거야. 우리는 역사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35년부터 45년까지 그 일제 감옥에서 죽어갔던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분들이 죽어갈 때 저들은 강고하고 이 일제는 강고하고 우리 조선에 미래는 없다. 그러면서 죽어갔을까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네가 나를 죽인다고 조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 뒤에 또 오고 조선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외쳤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낸 자는 뭘 본 겁니까? 독립을 본 거예요. 광복을 본 거예요. 이 고통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는 것 같아도 1910년 조선은 졌어요. 그러나 1945년 조선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1987년까지 조선은 계속 지는 것 같았어요. 한반도는 지는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진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 독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국민은 또 이겼어요. 김대중 노무현이 그렇게 죽어갈 때 우리는 또 졌구나 싶었죠. 그러나 박근혜가 스스로 살려내고 있잖아요. 역사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박정희한테 그 모진 고난을 당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쨌거나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 말이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 굉장히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참 이게 철학이 깊은 사람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 뭐냐? 어쨌거나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 저는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가 1945년까지는 전쟁이었어. 1945년 이후에 유엔이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정 자본주의 사회에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공산당은 공산주의로 독립 독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산 독재하고 수정 자본주의 양대 산맥이 1990년까지 가. 그러다 1990년에 소위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수정 자본주의로 성장해온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배신을 해요. 그러면서 1990년부터가 뭐냐 하면 신자유주의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10년 동안이
소위 신자유주의가 완벽히 세계를 통치하게 된 거예요. 통제. 그러니까 세계를 통일하게 된 거죠. 80년대까지는 미국의 레이건하고 영국의 대처 두 사람이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다라면 9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이 소위 신자유주의 통치 시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노태우 김영삼이 10년을 집권했어. 어떻게 됐죠? 노태우 김영삼이 10년 집권하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IMF로. 그죠? 그래서 그 망한 나라를 김대중 노무현 때 살려내고 되살려내서 선진국 대열로 다시 이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명박 박근혜가 또 망하게 한 거예요. 30년을 봐봐. 이렇게 30년으로 늘어놓고 보면 30년으로 늘어놓고 보면 결론은 뭐냐? 신한국당에서 나라가 망했어. 그런데 민주당에서 나라를 살린 거야. 그런데 또 새누리당이 나라를 또 망하게 한 거야. 그죠? 결국은 뭐냐? 지금 우리가 소위 우리 국민들이 나는 보수야 라고 얘기했던 많은 합리적인 보수층이 새누리당에 표를 던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적어도 새누리당은 그 능력이 있잖아. 나라를 운영해본 능력이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새누리당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새누리당이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게 인증이 된 거야. 넓게 보면. 그쵸? 예. 쟤네들이 고작 김대중 대통령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핵대중이란 말밖에 없는데 좌우지간 쟤네들이 보여준 거야. 역사로 증명해냈어. 신자유주의 25년 동안에 김영삼이 5년 만에 나라 말아먹었어. 그죠? 노태우하고 김영삼이 8년 만에 나라 말아먹고 그걸 김대중 노무현이 10년 만에 살려냈어.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불렀다고. 민주화됐고 경제가 발전했고. 그런데 이명박이 되면서 등급이 막 순위가 떨어졌잖아. 그리고 박근혜가 되면서 완전히 나라가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라는 그 소위 대통령을 만들어낸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은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한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게 역사적인 배움의 과정이라고 봐. 사실 45년부터 90년까지 45년이 신자유주의의 실험기였어. 45년부터 90년까지 45년 동안이 신자유주의 기간이었는데 신자유주의 기간에 노동자가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해서 금융자본이 만들어지자 이놈 새끼들이 노동자 없이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금융자본이 만들어지고 이 금융자본이 주식시장을 이 개발도상국에 만들어갖고 먹튀짓을 한 거 아니야. 지난 25년이 그 역사예요. 금융자본의 이 먹튀 역사. 그 25년 결과 어떻게 됐어? 전 세계가 가난해졌어. 전 세계 서민들이 가난해졌고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진 거예요. 뭐 통계적으로 수치상 어떤 나라는 경제가 성장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나라한테 물어봐. 독일 국민, 영국 국민, 미국 국민 경제가 성장해서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월급이 올랐다는 사람 있어? 없잖아.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어떤 나라도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살 만한 나라가 없어. 오로지 그럼 국민들은 먹고 살 만한 나라가 없는데 그러면 전 세계는 가난해? 가난하지 않아. 왜? 영국의 금융자본 세계 최고의 금융자본이에요. 가장 양이 많아. 이번에 뭐였지? 테스코인가? 홈플러스 먹튀한 애들이 소위 그 영국 자본이야. 영국 금융자본. 예. 영국 금융자본이 소위 홈플러스 먹튀를 하면서 그래서 5조 원인가 이익을 받고 먹고 튀는 거 아니야. 10만 명 노동자들을 내팽개치고. 예. 영국 테스코. 그런 애들이 바로 소위 영국의 금융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도 그런 금융자본이 있어. 미국만 그러냐? 전 세계에 있어. 걔네들이 누구냐? 다보스 포럼이야. 다보스 포럼에 모이는 인간들이 소위 세계 금융자본이야.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 박근혜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이 투자해야 될 적기냐? 통일된 다음에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다. 너는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회장이 물었어. 근데 박근혜가 뻘소리 해가지고 개망신 떨었던 그 사건. 다보스 포럼 회장이 질문한 게 그거야. 결국 얘네들은요, 투자를 한다는 거야, 투자. 그 투자가 뭐냐? 주식 투자야. 공장 짓는 거 아니고 주식 투자. 예.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세계적인 금융자본. 세계 금융자본이 개발도상국들을 먹튀하는 거야. 그래서 아시아의 사룡 그러면서 먹튀했지. 그 다음에 뭐 브릭스 그러면서 막 띄워주는 척 하면서 먹튀했지.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 먹튀하고 튀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먹튀 금융자본.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건데, 내가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89년도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89년도에 학교를 들어가서 봤던 책 중에 뭐가 있냐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이란 책이 있었어.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이란 책이 뭐였냐면, 소위 그 금융자본이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단계를 말한다. 라는 내용의 책이었어요. 내가 89년도에 그 책을 봤단 말이야. 89년도에. 근데 나는 말 같지도 않은 그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그게 외국에서는 소위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미리 내다본 거야,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이라는 책에 보면 소위 금융자본이 정치 권력을 지배하는 단계에, 그 단계에 대한 이론이 있었단 말이야. 25년 전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 같지도 않게 들른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딱 맞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그걸 얘기하면 빨갱이였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 자체를 알아듣는 사람도 없었어. 소위 지금부터 솔직히 10년 전만 해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노무현 시대에 노동조합 그럼 뭐라 했어요? 빨갱이라 그랬잖아. 기억나요? 예. 지금부터 10년 전 노무현 시대에 노동운동, 노조 얘기하면 빨갱이라 그랬잖아. 경제 망치는 주범이라 그랬고, 10년 전 대한민국은요, 10년 전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은 악의 축이었어. 전교조도 나쁘다. 노동조합 나쁘다.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위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줘야 된다. 그런 말 입 밖에도 못 냈어. 10년 전에. 기억나세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그 소위 이명박 박근혜의 이 시대를 겪어오면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잖아. 이제 내가 그렇다. 10년 전에는 노동조합은 왜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 사람 손. 10년 전에는 노동조합은 빨갱이 조직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망치보는 방송 계속 들으면서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사람 손. 커봐. 우리가 10년 전보다 이렇게 달라졌다니까요. 예. 내가 진짜 2007년에 와서 방송할 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면 나한테 미친년이라 그랬어. 지금은 귀족노조가 문제이지, 귀족노조가 문제이지 무슨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하냐고.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그땐 다 그렇게 생각했어. 2007년에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7년 반을 보내고 나니까 국민들이 이제사 이런 개뻥, 그 당시에 우리가 깜빡 속았구나. 어떤 방식으로? 우리 금요일 그 뉴스 기가 막혔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그 뉴스가 그렇게 중요한 뉴스인지 몰랐어. 나는 그 뉴스가 왜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될 만큼 숨겨놓은지 몰랐다고. 왜 그 뉴스가 검색이 안 되지? 그러면서 읽기 시작했어. 그런데 요원들의 반응을 보고 깨달은 거야. 이래서. 사실 이제까지 말이에요. 망치 부인이 재벌이 언론을 통해 정부를 통제한다.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재벌들이 언론을 통해서 정부를 통제하고 재벌들이 후원금을 통해서 권력을 통제한다. 그래서 재벌과 언론과 정권은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나한테 매번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매번 음모론자, 뭐 소설을 쓰시네요. 이쯤 하면 미친 거죠? 망상부인 그랬잖아. 그런데 너네 금요일날 증거가 떡하니 나왔어. 정권에서 그 언론에다 돈 주고 기사 써서 결국 재벌들이 원하는 정책,
노동정책을 재벌들이 원하는 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이 좋은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예능 프로까지 돈 주면서 그런 짓 했다라는 게 들통난 거 아니야. 그죠? 예. 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뉴스가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댓글도 안 달고 그 뉴스를 그냥 죽여버린 거야. 근데 내가 그 미디어 오늘에서 그 기사를 3일 동안 쭉 밀더라고요. 계속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이 기사가 되게 중요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금요일날 읽은 건데, 어머, 결국은 그 기사가 증거가 됐던 거야. 예, 그게 증거가 된 거야. 언론과 재벌과 권력이 한패라는, 언론과 재벌과 정권이 한패라는 걸 인증하는 기사였던 거예요. 그죠? 예. 이제까지 우리는 이제 언론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는 막연히 감을 갖고 있었어.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언론에다가 거짓말을 시키는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증거가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한 거 아니야. 정부에서 언론에다 돈 주고 거짓말 시키는 거를 우리가 증거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당의 이 그 한정혜 의원인가? 한정혜 의원이 그 질문을 해갖고 그 증거를 빼낸 거는요. 정말 잘한 일이고, 정말 국정조사에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빛나는 성과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있잖아. 많은 지식인들은 알아. 대학 교수들도 알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10%의 지식인들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뭘 중요해라고 생각해. 그런데 90%의 서민은 몰랐어. 이제까지 10%의 지식인은 알았지만 90%의 일반인들은 몰랐던 거야. 그런 짓거리가 있었는지. 그죠? 우리 언론 소비자들은 정말 언론이 설마 예능까지 거짓말하랴 그런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돈 주고 재벌에게 유리한 정책을 예능 프로를 통해서 국민을 세뇌하고 있다는 증거를 딱 잡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망치부인의 방송이 더 필요한 거고. 아니, 일요일 아침에 양대 포털 메인에 뜬 여자야, 나. 일요일 아침에 나의 민사소송 결과가 대한민국 양대 포털 메인에 떴어. 아니, 내가 솔직히 막말로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니면 그런 게 메인에 뜨겠어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면 내가 일요일 아침에 양대 포털 메인에 뜨겠어? 예. 이건 그만큼 내 기사가 나오기만 하면 메인에 뜰 만큼, 나의 기사가 나오기만 하면 메인에 뜰 만큼, 그만큼 내가 우리 방송의 영향력,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 방송의 영향력이 지금 막 열받았나봐요. 우리 방송을 지금 막 공격이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나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쟤네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아니 도대체 자기네 집 마루에 앉아갖고 그 주먹만한 웹캠에다 떠드는 방송을 왜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인가. 내가 오늘 알았어. 나의 뉴스가 나오기만 하면 양대 포털의 메인에 뜰 만큼 나의 영향력이 중요했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국정원 직원이 나한테 와서 악플 달고, 그게 이미 다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고, 그런데 판사란 인간이 그런 일 없다라고 거짓말을 뻥을 까고, 얼마나 내가 무서우면 그랬겠어. 나의 영향력, 우리 방송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면 걔네들이 그랬겠냐고. 근데 나는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지네들은 내가 패소했다. 이렇게 써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 뉴스 보고 사람들 전부 다 욕하는 거 아니야. 그 뉴스 보고 다 같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검찰에서 그 국정원 직원이 좌익교수라고 인정해 줬는데, 그 국정원 직원이 좌익교수가
증거가 없다. 이래서 원고 패소다. 이걸 지금 받아들이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 네이버 댓글 요원 말고. 예. 그리고요, 제가 그동안에 그 DC를 한번 쳤잖아요. DC에서 수십 명을 한번 고소했었고, 그 다음에 DC에선 더 이상 날 언급 안 했었어. 그 다음에 일베에서 나한테 그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내가 일베를 800명 고소했잖아. 일베를 800명 고소한 다음에, 일베에서 나한테 쪽도 못 썼잖아. 근데 내가 오늘 댓글 보면서, 네이버 댓글을 보면서, 야, 이것들이 많이 쫄았구나. 네이버 댓글 보면서, 사실, 막 댓글을 달만한데, 애들이 안다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메르스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막 2,000개, 3,000개가 1분 만에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뉴스 기사 내리고 그랬잖아요. 너무 티나서. 이 댓글원에서, 댓글을 달으려면, 작정하고 달면, 뭐, 1,000개가 우습잖아. 근데 몇 시간이 달려도, 몇 시간이 지나도 달리는 속도가 안 붙더라고. 그 다음에 그 댓글 내용도 보니까 나한테 대놓고 욕을 못하는 거야. 봤어요? 그냥 딱 망치분을 딱 언급하지 못하고, 예, 언급하지 못하고 막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댓글을 쓰면서 지들이 쫄은 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도 내가 골랐어. 그래도 내가 이제 한 200개는 아니고, 내가 200개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제가 골랐는데, 누가 고소당할지 이제 보면 알겠죠? 예. 내가 이제 DC 쳤고, 일베 쳤으니, 이젠 네이버 댓글 요원 잡을 차례야. 그래서, 그 망치 부인에게 댓글 악플 달았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캡처하세요. 예. 특히 아주 모욕적인 발언, 여러분이 보고 기분이 나빴던 모욕적인 발언들을 캡처를 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네이버 댓글 요원 잡으러 가야지. 그죠? 네. 자, 여러분, 망치 부인이 혹시 마음이 무너지고 이걸로 막 지쳐서 갈 길을 포기할까봐 혹시 걱정하신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이번 일로 망치 부인이 패소했다는 그 신문 기사 때문에 망치 부인이 막 절망해가지고 이 일을 중단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면,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까지 거? 아이고, 나 구속도 됐던 사람이야. 법정 구속. 이까지 걸로 내가 무슨 뭐 절망? 뭔 말이야. 예. 아주 선명하게 타겟 정리가 된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망치 부인이 마음이 안 상했대. 그러니까 이제 관심 꺼?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저랑 같이 분노하고 싸워가야죠.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대한민국 박근혜 정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투쟁에 지금부터 가열차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그죠? 이제까지 명분이 없었잖아. 이제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까지 명분이 없었다고.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해야 내가 싸울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어설프게 승소를 했으면 못 싸우는 일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당당하게 패소? 먼저 기사도 써주네? 거기다가 패소한 이유가 어이가 없네? 이건 뭔데? 나에게 싸울 이유를 주는 거예요. 투쟁에 나갈 명분을 준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 명분과 지휘자와 잘 훈련된 병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우리는 명분을 얻은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는 그래서 솔직히 내가 이걸 보도자료로 금요일날 못 낸 이유가 뭐냐. 나는 정부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언론이 안 받아줄 줄 알았어. 국민들이 분노하고 정부에게 불리한 내용이라서 보도자료 안 받아줄 줄 알았어. 근데 지들이 먼저 그러니까 막 신난다고 하고 아침에 댓글을 다는 거야. 야 망치야 너 패소했더라.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채팅하는 거 보신 분, 너네 지금 패소의 의미가 뭔지 모르지? 예. 너네 지금 패소의 의미가 뭔지 모르지? 그때 아침에 채팅창 보신 분, 내가 그랬잖아. 너네가 지금 막 이거 즐겁게 지금 쓰고 있는데
너네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지?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망설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니, 뭔가 이게 똥이 끊어져야 닦을 거 아니야. 똥이 안 끊어진 상태였다면, 똥이 끊어진 거야. 똥이 이제 딱 끊어졌고, 휴지를 닦아서 딱 버리고, 이제 문 열고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절대 이런 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왜? 우리에게 싸울 명분을 줬기 때문에.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판결문, 이제 사법부는 뒤졌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법원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짓밟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온 국민에게 알려내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추석날 내려가는 27일, 26일 날은 서울역 생방송을 해볼까? 서울역에서 길거리 생방송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어. 아니면, 근데 그러면 그 새끼들이 또 금방 막 이거, 저기를 할 거 아니야. 막 방송을 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온 국민이 모여있는 이 추석 공간을 활용해서 이 분명한 우리의 타겟을 공격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 투쟁이냐. 방송 투쟁.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가장 효과적인 시청 투쟁을 하셔야 돼요. 예. 망치부인 혼자 싸우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이 가족들하고 고스톱을 치면서도 망치부인 방송을 켜놓고, 모바일 방송을 켜놓고 망치부인 방송을 보셔야 된다. 여러분에게 제가 뭐 화염병을 들고 나와라. 아니면 뭐 옥상에서 줄 메고 뛰어내려라. 이런 얘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뭐만 해라. 시청 투쟁만 하면 된다. 여러분은 망치부인의 방송을 시청하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가장 유효한 투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망치부인 방송 응원하시느라고 별풍선 많이 쏴주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별풍선이 사실은 정말 진짜 부끄럽지만 제가 싸워 나가는데 큰 힘이 돼요. 내가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별풍선으로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니까 그걸로 제가 싸울 수 있는 그 투쟁 기금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사실 이 별풍선을 못 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별풍선을 쏘시는 분보다 못 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별풍선을 못 쏘니까 망치부인에게 도움이 안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별풍선 한 개도 못 쏴도 이 방송을 지켜주는 사람, 시청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한 망치부인의 응원군이에요. 사실 별풍선 쏘는 사람 몇백 명밖에 없고 이 묵묵히 시청하는 수천 명이 없다면 우리 방송 벌써 죽었어요. 예. 제가 목표를 별풍선 쏘는 사람들한테만 잘 보여가지고 별풍선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이 방송은 의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건빵으로서 당당하게 시청해 주시는 거, 그게 망치부인의 방송의 힘이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1000개의 별풍선보다 1000개의 추천이 더 귀하다. 왜? 그건 1000일 동안 망치부인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니까.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진짜예요. 여러분이 정말 건빵의 모습으로 이 방송,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 망치부인한테 갖고 막 뭐라고 악플 다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막 욕하시잖아요. 욕하고 시비 걸고 그러지 마세요. 걔네들이 와서 악플 달고 욕해주는 거, 그게 이 방송이 살아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죠?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어시장으로 갖고 올 때, 수산물 시장으로 가지고 올 때 그 고기 무리에 천적 한 마리를 넣어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고기를 바닷물에서 건져가지고 이 트럭에다 싣고 오면 고기들이 죽는다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이 바뀌고 그러니까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천적을 한 마리 넣어두면 고기들이 계속 도망다니느라고 안 죽는다잖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우리 방송에 들어가고 막 뭐라고 시비 걸고 악플 달고 이런 애들, 걔네들이 없으면 이 방송 죽어요. 진짜. 걔네들이 들어와서 시비를 걸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런 분들 계셔. 새벽 시간에 떠드는 애들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망치부인님 걔네들 좀 새벽 시간에 매니저
해갖고 다 내쫓아 주세요 이러잖아.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진짜 내가 누가 보내준 자료를 봤는데 우리 방송에 와서 나한테 뭐 탐식의 망치 막 이러면서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 망치 부인 음모론자 뭐 이러면서 욕을 했어. 그런데 다른 방송 가서 얘가 그 논쟁하는 걸 누가 캡처를 해서 보내줬는데 그 방에 가서는 새누리당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방송 가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방송에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 거는 거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걔네들이 그래도 와준다는 건요, 그만큼 클릭 올려주는 거예요. 자리 차지해주는 거야. 그러니 절대 걔네들 나가라 그러지 마시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방송, 그런 장면을 보잖아. 그러면, 물론 여러분이 팬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아프지. 가족 같은 망치 부인한테 이렇게 욕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걸 보면, 지나가던 사람이, 이 방 이렇게 욕을 해도 돼? 그러면서 지도 앉아서 욕하면서 듣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때가 되면, 이게 처음부터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막 와서 막 욕하고 시비 걸다가, 어느 날 문득 그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새벽 시간에 매니저를 두지 않는 거야. 예. 와가지고 얘네들이 뭐라고 막 욕을 하면서 듣다가, 난 오늘 아침에 그 아이들이 와서 막 비웃고 조롱을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의외였어요. 나는 막 댓글원들이 와서 분위기 주도하고, 막 같이 막 조롱하는 애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저는 채팅창 보고 되게 당황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네이버 메인에 뜬 걸 보고, 네이버 메인에 뜬 걸 보고 막 조롱한 애들이 때로 몰려올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그래서 내가 느낀 건, 얘네들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구나. 여러분이 볼 때, 그리고 젊은 친구들 일배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야. 그거 일배 아니야. 굉장히 뭐 벌레라는 둥, 일배라는 둥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소위 젊은 애들이 왜 망치 부인한테 와서 딴지 거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은 망치 부인이 새정연 지지자라고 생각해. 내가 그 당을 지지하지 않는 걸 모르고 내가 새정연 지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젊은 친구들은 김대중 노무현 때는 뭐 얼마나 달랐냐. 그게 불만인 거야. 그래서 새누리당이 잘못된 거 알아요. 새누리당이 잘못된 거 아는데 우리 방에 오면 내가 왜 그런 거 있잖아. 호남에 가면 새정연이 여당인 것처럼 우리 방에 오면 내가 권력자야. 그러니까 나를 권력이라고 보고 나한테 맞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일배충이다, 새누리당 지지자다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와서 여기다 한마디 망치부인한테 비판적으로 글을 쓴다는 건 나한테 얘기하자는 뜻이야. 내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을요, 여러분이 귀하게 대우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까지 많은 젊은 친구들이 우리 방에 와서 시비를 걸었는데 되게 진지하고 잘 설명해 주시는 시청자분을 만나잖아. 그러면 그 사람 덕분에 그 친구가 우리 방에 다음에 와서 욕 안 쓰고 한동안 지나면 팬돼 있고 그렇더라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맨 처음에 와서는 되게 비판적으로 와서 시비를 걸었어. 시비를 걸었는데 그 망치 부인이 없어서 누가 자세히 설명을 해줘, 친절하게. 그러면 일단 죄송합니다라고 반성을 해요. 반성을 하고 조용히 듣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와서 시비를 걸었을 때 같이 시비 거는 시청자들 있잖아. 그럼 사람이 나가. 그런데 설명을 지가 버릇없이 굴었어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예의를 지킨 시청자가 한 명이라도 있잖아. 안 나가. 안 나가고 들어.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 편이 되는 거야. 나는 방송 9년 해서요 많이 봤어요. 예. 뭔 말인지 알겠지? 응. 그래서 절대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이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벌레